예, 7월 30일입니다. 아, 요새는, 다른 특별한 그 방송 일정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원래는 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제가 바라는, 생각하는 CDL 같은 거 확장해서 좀 활기차게 연구소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다 바뀌니까 그래도 좀 코로나가 나아지면 저 계획했던 것도 좀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빡시게 한번 해보죠. 관심 없는 분들은 뭐 듣지 않을 거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교육청의 위원이 학생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했다.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죠. 보통 뭐 경찰청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그렇고 다양한 정부 부서에 변호사들이 무슨 위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거를 뭐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명예. 명예도 사실은 돈이죠.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는 여러 그 변호사 같은 사람들 보면은 경력을 무슨 판사 아니 무슨 검사 이렇게 쓰지,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 주로 그런 거 있는 사람 거기 쓰죠. 무슨 그 뭐 부장 검사를 했다는, 아니 차장 검사를 했다는, 이런 주요 경력 한두 줄만 써도 사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뭐 중앙지법 뭐 판사 출신 뭐 이렇게 부장판사,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변호사들은 그게 없으니까 무슨 뭐 위원, 뭐 어디 부처의 무슨 위원, 뭐 자문위원도 하고 별. 오케이, 그건 좋아. 그런데 이해상충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그렇고 여러 공직사회에서 사실 지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다른 업무, 주요 업무일 수도 있고, 그거 이해가 상충돼. 그러니까 뻔해.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더 심해. 좁으니까. 그런데도 그 교육청이나 아니면 그런 정부 부처에서 편하고 쉬우니까. 왜냐하면 그걸 위촉하는 주체인 사람들은 그 편하고 쉬운 사람들. 그거는 뭐냐면 이전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던, 같이 밥그릇을 공유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직 뭐 어디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 누군데 뭐 누구 소개로 해서 이렇게 이런 거. 그런데 따져보니까 이해충돌이야.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특히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판사, 사법부나 법원이라는 데서 무슨 위원, 아니 뭐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거기서 뭐를 해도 상당히 근데 그 권한은 실제로는 거수기 역할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위원 명단 공개한다 하더라도 회의록도 공개하지도 않고, 거기서 걔네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얼마를 받아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그냥 편하다고 다 자기들 겨수기 해준다고 그냥 해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싸우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이미 여야 뭐 이렇게 어떤 숫자를 배분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대부분은 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이런 위원회는 주로 이제 거수기 역할이 제일 많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충돌 방지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들 마음대로 무슨 위원회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못해 무슨 승진위원회 같은 승진을 심사하는 위원회도 그냥 대충 다 지들 내부위원으로 하고 외부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청의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이 사실 그 지역에 성범죄 피의자, 심각한 성범죄 피의자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해당 교육청의 무슨 위원회 위원이에요. 잠깐, 그게 사실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에 따라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도교육청은 법적 해촉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분명한 건.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도 교육청의 위원이 무슨 뭐 일을 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위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학교폭력 방지 위원이라든가 범죄 예방 위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본인이 알아서 그런 어떤 학교 성범죄 피의자의 변호를 맡지 않든가, 만약에 맡았다고 하면 그때 그 위원을 잠시 사임을 하든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이해충돌 방지법이 없고 또 낯짝도 두껍고 또는 또 도덕적인 결함이 있거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너무 다시 할 수도 없고 이미 명함이 박았고 어디 가서 그걸로 또 뭐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 어디 가서 또 그 경력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걸 또 선거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규정 자체가 없대. 그리고 이 변호사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나한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규정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만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이 너무 결함이 많다. 왜? 이전에는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지들끼리만 수삭수삭 해갖고 환경 문제, 보건 문제, 뭐 청소년 문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못 다루니까 그 전문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애들의 어떤 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뭔가를 자문을 받거나 뭐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전문가들이 키워지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풀도 별로 없을 때 주로 제일 많이 써먹는 놈들이 변호사 놈들이죠. 왜? 변호사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랑 환경법, 의료법, 청소년법, 소년법 뭐 별별 다 연결되니까 그냥 변호사는 범용이죠, 범용. 근데 실제로 물어보거나 뭐 얘기하다 보면 참 무식하고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법을 공부했지 그 전문 분야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아서 가려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알아서 가려서 쓰려고 하면은 진짜 전문가들은 그 공무원 놈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딴지를 걸 수 있죠. 왜? 전문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근데 사실 그게 그 사람들 일인데 그렇게 하라고 위원회 위촉해서 뭐 자문료도 주고 뭘도 하는데 이게 엉망개판으로 한다는 거죠. 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해충돌 방지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뭐 어떤데 대부분 그냥 무슨 위원회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 반수 이상은 그 공무원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지금 이 교육청, 청주, 충북도 교육청의 위원회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얘만 문제냐? 아닐걸요. 아마 대한민국에 많은 무슨 위원회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걸릴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당수가 그 위원회에 구성하는데 결격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실제로 거기가 맞느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이 돼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웃긴 거예요. 무슨 신상공개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라든가 무슨 승진심사위원회 같은 거 경찰청에서 이렇게 위원을 구성했는데 외부위원 중에 뭐 제일 만만한 게 변호사고 제일 만만한 게 경찰 출신 그 교수잖아요. 경찰학과 교수고 전직 경찰 출신 경찰학 교수잖아요. 제일 만만하죠. 그런데
그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이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관련성이 있네?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기피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 회피를 해야 돼요, 기피가. 자기가, 요거는 제가 관련돼 있으니까 요거만은 제가 안 해요. 이렇게 하는 놈이 어딨느냐, 이 말이에요. 황당한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그러려고 하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충돌방지법, 회의, 위원 명단 공개, 회의록 공개. 이것이 전제다. 글쎄 지금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충북도 교육청의 이 위원은 이 변호사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건축위원회, 뭐 토목 관련된 위원회 뭐 이런데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와서 웃기죠. 사실 그 이해관계자가 그 규정을 만드는 이런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규정이 없어. 이런 개판인 상태를 정치인들은 알까요? 알죠.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거겠죠. 왜? 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새끼들도 거기다 넣어줄 수 있고, 보좌관들도 넣어줄 수 있고. 그게 진짜 민주화된 행정인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된 부분, 산하위원회 관련된 부분, 이따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자, 산업재산경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기술경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보건경찰, 뭐 복지경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 경찰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아 되겠어? 그런데 근데 그거를 많아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전제가 경찰청의 일반 경찰이 다 한다는 전제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사경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이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DEA나 ATF나 아니면 이런 전문화된 어떤 수사 경찰들, 그 영역에서 보건경찰, 의료경찰,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경찰이 그 영역을 배우고 한다 한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 수사경찰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얘들이 뽑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형태의 이 사법경찰, 특사경 애들이 그걸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술경찰대, 이게 특허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유출 관련된 부분, 특히 무역전쟁 같은 경우, 산업재산 조상, 상표, 부정경쟁, 굉장히 현대 산업사회나 또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사이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것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어떤 전문 역량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특허청에 이런 기술경찰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에 수사권을 주고, 물론 기소권은 다른 문제지만 수사권을 주고 관련된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위조상품, 짝퉁이라고 하죠. 신고가 무려 전년 대비 2.5배, 부정경쟁행위조사 1.7배,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문제는 기술 유출, 부당 사용 이런 걸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식재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 중요한데, 얘들이 일반 중소기업까지 쉬운 데들은 쉽게 하겠지만은 재벌, 외국 기업 같이 힘이 센 애들, 뒷배 교육이 든든한 애들, 이런 애들을 수사할 수 있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재벌놈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갖고 그런 사건들을 진짜 제대로 수사해서 할 수 있게끔
공정경제 특허.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공정경쟁이 같은 데에서 전속고발 관련된 부분이 있어갖고 하려고 했는데 재벌들이 무서워서 하지도 못했어.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면 검사애들이 막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기술경찰이 열심히 수사해 갔는데 검사들이 기소 안 해줘. 뺑뺑 돌려. 이럴 때 보안 책임이. 지금 이 서울신문에서 좋은 기사를 썼습니다만 산업재산권 무임승차를 엄단해서 특허청인 기술경찰이 뜬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재벌들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고 압박해서 망하게 만들고 덤핑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은 있네. 그리고 검찰이 방해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이런 대안은 있는. 그 기사가 없어요. 저는 사실 반신반의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인 건 맞는데 이거는 그냥 피레임만 자꾸 알 수도 있겠다. 왜? 양진호 같은 이른바 웹디스크 업체에서 사이버 범죄, 사이버 성착 침울을 막 횡행하고 막 할 때 경찰, 사이버 경찰이나 사이버 애들이 그걸 몰랐느냐? 알았죠. 근데 왜 못했느냐? 법이 없어서? 글쎄. 힘 있는 애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법도 빨리 따라가야 되고, 또 힘 있는 강자들이 이걸 방해하지 못하게끔 이것도 바꿔야 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특허청의 기술경찰은 지켜보겠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서, 제가 이거 한두 달 전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액사건이라고 소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민사소송 3천만 원입니다. 웃기죠? 3천만 원이 소액인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또 만약에 빚을 이제 어떤 걸 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이 되지 않았어. 한 2,900만 원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소송을 냈어. 근데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이 없네. 그냥 내가 지는 거로 나왔네. 아니, 근데 판결문이 없어.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졌는지를 모르는데 항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3천만 원이에요. 일본은 1,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른 서구 나라는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어떻게 3천이 소액이냐.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죠. 상당히 3천만 원이 쉽지 않은 돈인데 적어도 왜 졌는지, 아니 왜 이겼는지 뭐 외치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냐면 판사들이 대충 할 수 있다. 왜? 판결문을 안 쓰니까 이겼는지 저건지 한번 읽어보고 시간 빨리빨리 없으니까. 소액사건 심판법에는 실무상 일반적으로 판결을 기재하는 건 생략하기. 왜냐하면 소액사건 심판법에는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은 이거를 개정하자. 즉 이런 어떤 판결을 쓰지 않는 거를 대폭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건 사실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만 모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또 그러면 어떤 판사의 일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전제는 판사 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를 배치를 하든가. 그러니까 사법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판사한테 형사재판 엉망으로 하고 민사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질질 끌고, 근데 자기들은 사건이 많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법관 수를 더 늘려야 되느냐? 판사 수를 지금 2배 늘려야 되느냐? 그럼 그런다고 해결이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 진짜 필요한
진짜 재판으로 가야 될 사건과 그렇지 않아야 될 사건에 구분하는 예심과 규정이 됐든가, 아니면은 이 심판, 그 심리에 대한 유무죄 판결 관련된 부분 사실 확인을 재판 전에 할 수 있는 화해 조정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돼야 된다. 즉, 법만 배운 판사들이 한테 그것을 모두 맡기니까 감당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까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질적 진실이 중요한 부분은 실제 진실을 앞에 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사람들 배치해 갖고, 이른바 그런 보조 판사라든가 아니면 뭐 예심 판사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거기서 이미 걸러지면, 그것이 밝혀지면은 재판으로 가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게 모두 그냥 재판을 해버리니까 재판이 너무 많다. 판사가 3,000명 되는데 이건 감당 못한다. 지금처럼 그렇게 많으면 사실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법의 어떤 이 민주화라고 해야 되나요? 사법행정의 사법행정의 외부 민주화. 즉, 재판을 할 판사들은 재판만 하시고 사법행정은 행정가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게 배심제가 됐든 어쨌든 예심제가 됐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법관 저스티스는 3분의 1 정도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임하고, 또 법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법행정권은 판사들로부터 분리를 하고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2심 사건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이 재판을 증거의 중심으로 거기서 완결될 수 있게. 그러니까 1심 재판을 엉망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실 2심, 3심 계속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1심 형사재판이나 2심 민사재판도 형사재판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판사 말고 배치를 하는 이런 이유에. 근데 그게 되겠느냐? 판사를 권력으로 알고 있는 사법부의 상층부들이 있는 한, 어쨌든 사법개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최기상 의원이 소액심판법을 일정 정도 개정하자고 하고 있네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당노동행위만으로, 이거 앞에 이건 그 기술경찰하고 똑같은 건데요. 서울경제신문이 이런 걸 많이 내죠.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데는 한국이 유일하다. 예를 들면 이게 정만기, 이게 한국산업연합포럼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그거죠. 노동조합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상권을 사용자가 방해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업주한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 선고할 수 있으니까 형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 회장이라는 사람은, 아니 이런 위반을 해도 미국이나 일본에는 과태료 부과 뭐 이런 어떤 규정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행정적인 걸로 끝나는데 형사처벌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노동관계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기게 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말고 어떤 행정법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업인 처벌이다. 그러니까 행위자를 처벌하는, 그렇죠? 부당노동행위. 근데 이게 웃기는 거죠. 이런 법들이 대부분 군사정권이라든가 독재자들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국가주도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업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떤 기업인들이 나쁜 부당 노동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해왔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죠. 그것이 정권이라든가 정보기관이나 경찰과 같이 꽁짝해갖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처음부터 그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기업인들을 처벌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인들 처벌한다고 한들 대부분 집행유예를 풀어줘 버리고 벌금형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들이 말하는 건 왜 전과자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전과자 만든다 한들 걔네들은 대부분 재판에 불구속 재판이고, 그죠?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고, 징역이 나온다 한들 대부분 집행유예, 그리고 대부분 사면해주고 아무런 어떤 손해도 없어요. 오히려 민사라든가 이런 걸 가면은 돈을 더 많이 벌어주고 그러니까 기업인들 자체가 아니 그냥 대충 1, 2년 받고 집행유예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뭐냐? 즉 핵심은 그거다.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이끌려고 하면은 기업주도 부당노동 행위를 하면 안 되겠고, 물론 노조 같은 노동점의 노조도 과도한 형태의 파업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은 당연하게도 둘이 얘기가 잘 될 수 있고 둘 사이의 무게 균형이 맞춰졌을 때의 전제죠. 우리는 너무나도 기업 브랜드가 강하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이라든가 부당 노동행위에 과도한 노동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부터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처벌에 형사처벌을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뜬금없이 부당 노동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한국 유리하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부당 노동행위를 해도 형사처벌하지 말자는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부당 노동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아도 실제로는 벌금도 높지 않고 그냥 대충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그래 좋다 그래. 그러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빼자.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실제로 벌금보다는 그 잘못한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손해받은 사항을 대해서 노동자한테 그럼 손해배상을 해라. 또 그건 또 싫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슨 연구위원인가는 이런 얘기죠. 형사법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위원회 같은 애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안 들고 다 기업의 편을 들고 있는 구조인데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전문성도 없고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들이 다 기업의 편을 드는데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회장이나 그 연구원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경제 관련 연구소라든가 경제 관련 단체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원론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업인 중심으로 경제라든가 노동관계법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도 벌로 받지 않고 다만 집행유예 정가가 붙는 그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경제신문의 이런 해괴한 기사는 참 비난받아 마땅하고 여기 돈 받고 써준 거냐 이런 식의 말하자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다만 일정 정도 시간 이후에는 뭔가 변화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나도 속 들여다 보이는 기사인 거죠. 왜 정경련이나 아니면 경총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지들도 뻔히 아는데 알겠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엉뚱한 무슨 한국산업연합 포럼이라고 이게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30분 되면 조금 몇 개 하나 다 보면 30분이 돼갖고 30분 안쪽으로 해야지 이제 집중도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좀 쉬었다가 CDL로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